틱탁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겁습니다. 핫이슈 오늘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네, 한 주가 금방 가네요. 금방 갑니까? 무슨 일로 그렇게 금방 갑니까? 주진우 기자님 보고 싶어서. 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네, 여유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문제인데요. 네. 방송이 다 됐어요. 여유가 있으면 문제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김병민 네. 위원이 여유가 있는 걸 보면요, 국민의힘이 요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닌데요. 네. 뉴스를 틀면은 국민의힘에 흥행되는 요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오늘 또 뉴스를 트니까 송영길 대표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갖고 있는 국민의 기대감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네. 네. 그 뉴스만 들으면 이준석 계속 나옵니다. 밤에는 그렇죠. 또 윤석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나오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는 백신 얘기가 나오는데 백신 두 분 맞으셨어요? 저 얀센 대상자. 민방위 마지막 키거든요. 민방위. 그래서 민방위가 이렇게 안 끝나나 했는데 맞았어요? 민방위 마지막 대상자로 백신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신청했어요? 얀센 백신 신청을 해서 6월 11일에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그렇게 백신을 공격하더니 김병민 이렇게 저런 공격을 한 게 식으로.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지금 대한민국 6월 달이 아니라 한 2월 정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세요. 네. 맞게 돼서 김병민 의원. 우리 못 받고 있잖아요. 주진우 기자랑 나랑 지금 못 맞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방위가 부럽긴 또 그러니까요. 좋네요. 난 민방위 예비군 다 제대했는데. 네. 네. 소병호님께서 10일 얀센 예약했습니다. 20년을 귀찮게 하더니 민방위 마지막 차에 얻어 걸려들 김병민도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렇고요. 민주당의 표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 회고록 발간했고요. 사과를 또 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린다. 진보적 지식인으로 말과 주장이 삶에서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최소한은 해명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책을 냈습니다. 제가 이 사과를 보면서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난날 있었던 우리 정당의 어두웠던 모습들이 자꾸 스쳐 지나간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지? 하고 나면 이게 사과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이걸 사과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내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지난날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둘러싸고 있었던 보수정당의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국민의힘. 오늘 델리민주인가요?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쭉 봤어요. 와, 송영길 대표 이거 댓글 보면 상처받겠더라고요. 좋은 댓글이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냐, 민주당의 당대표가 맞냐, 누가 뽑았냐를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포털로 넘어와서 뉴스를 보면은 아니 반쪽짜리 사과. 이게 사과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송영길 대표의 전문을 읽어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사과인가 싶을 정도의 내용들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많이 맞으면서 자랐는데 때리려고 할 때 어정쩡하게 피하고 나면 한 2대 잘못 맞고 처음부터 다시 맞잖아요. 네.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반쪽짜리 사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정말 지금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내부적인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사과한 거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도덕적 윤리적으로 분명히 비판받을 만하고 본인이 또 그게 비판받아도 달겨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논란의 거리도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모르겠어요. 일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특권 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제가 분명히 그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조 전 장관이
이제 열심히 법원에 이렇게 하셔서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리고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 1심만 나온 상태니까.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 당시에 뭐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특권층이 있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렸다고 하면 이건 국민들이 볼 때 젊은이 볼 때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송영길 대표가 사과한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 국민의힘이 그전에 했든 안 했든 이거하고 관계없이 민주당이 그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하고 맞지 않는 부분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사과하고 이번에 이제 왜 그러면 이번에 했냐면 이 책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과에 대해서 그 송영길 대표 얘기는 취임하고 나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민심 경청을 했기 때문에 경청에 대한 발표회였고 조국 전 장관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백신 많은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조국 전 장관 문제에 있어서 왜 반쪽짜리 사과냐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과가 아니라 갑자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같은 잣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같이 두 개를 딱 맞물립니다. 그러면 국민들 바라보기에는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네 라고 지켜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라는 언급을 하게 되면서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사과했듯이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사과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 우리가 박 전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사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사과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사과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대표적인 게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해 전직 대통령 사과를 한 해 만에 뉴스가 뜨거웠을 때 당내에서는 아니 사과란 걸 뭐하러 또 하냐는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사과를 하더라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타이밍도 놓치면서 내부 지지층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는 정무적 실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놓치지 않았고요. 지금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 늦춰서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관련된 논란이 많다 보니까 거기든 사과를 한 거고 법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면 이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걸 가지고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냥 큰 그림에서 사과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탄핵 당한 대통령을 배출시킨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미안하고 사죄한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사과의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다리님께서 조국 전 장관 책 출간한 게 사과할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권층 모두 다가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YK님께서 조국 입시에 대한 부분만 사과했어요. 검찰의 소탕작전 같은 수사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간 거죠. 이렇게 얘기했고요. 8948님 조국 이야기 좀 듣기 싫으니까 이제 방송에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소한의 해명은 하겠다고 책을 낸 부분까지는 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두주자가 여성 청년 할당제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뉴스를 확 끌고 가는 데는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끌고 가는데 근데 구석으로 막 끌고 가면 이렇게 뒤로 끌고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치적으로 이슈를 타게 되는 많은 관심과 주목들을 끌어당기고 있죠.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청년 할당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특히 내년도는 지방선거가 펼쳐지게 되죠. 네. 저는 제가 기초의원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닥부터 다지면서 성장해가는 정치 모델이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병민이 그러고 있다고. 전국에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여전히 그 기초단체에서 20대의 지방의원 찾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28살 때 기초의원 했는데 우리가 피선거권 25세를 20살로 낮춰서 20살 기초의원이 나와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자신해요. 네. 그러면 공직선거법 47조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당 한 명의 여성을 의무공천하게 돼 있는데 그게 10년 전 일이고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개정해서 청년 의무공천제 하게 되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200명이 넘는 청년 기초의원, 여당도 200명이 넘는 청년 기초의원, 한 500명 정도의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10년 뒤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폐지하겠다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네. 당내에서도 반발 많이 하는. 제 생각이 동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요? 우리 당 정강 정책에 이게 못이 박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데려다가 그럼 하지 마. 혼내야죠. 아, 그래도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장점은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이거 내 생각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또 MZ 세대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내 자유로운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당론에 어긋났다고 야 제명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니 청년이 반청년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의원 말이 저는 동의하는데 동의하죠. 김병민 의원 말은 그렇게 당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준석 지금 후보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고 본인의 이제 주장. 선배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인데 선배들이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본인의 그렇죠. 주장이 강하셔서 그런 얘기죠. 결국은 지금 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저는 김병민 의원 말에 동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성이나 청년에 대한 할당제를 안 하고도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불공정한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만들게 한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벌써 폐지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이거를 이준석 후보가 너무 이렇게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들 정도로 너무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도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갈등을 만드는 것도. 최지봉 교수님, 예. 만약에 송영길 대표나 네. 대표 후보가 민주당에서 여성 청년에 대한 그 할당제 특혜 없애겠다 이렇게 했으면 네, 난리 나죠. 가루가 됐을 거예요. 그럼요. 제가 볼 때 후보 되지도 못해요. 그러면. 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네. 2081님께서 이준석 의원님 중진과의 협상에서 양보로 가닥을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져놓고 양보로 후퇴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당의 정강 정책을 바꾸려면 당대표 혼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요.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충분하게 얘기하면서 특히 네. 젊은 세대가 공정의 기치를 강조하니까 이런 할당제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젊은 층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목소리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게 갑자기 선거 때 내면 모르겠는데 본인은 아마 일관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의 정치적 주장이고 생각이구나. 네. 다만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건 우리 비례대표에서 홀수 여성, 짝수 남성에 대한 남녀 동수를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법이 규정돼 있는. 이게 법에 규정됐어요. 법에 규정돼 있죠. 그럼 네. 이거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공정하게 남성, 여성에 대한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4443님께서 김병민 의원님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에 대한 그 주머니 세계 있다고 주겠다고 비단 주머니. 그랬는데 시민들이 듣기에는 꼼수 세계가 있다고 그런 소리로 들려요. 어찌 보세요. 이렇게. 한 이틀 뉴스가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네. 옛날에 장하성 실장이 그만두면서였던가요? 정부가 어려우면 주머니 2개를 열어봐라. 갑자기 또 이런 장하성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머니 2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없다는 하는데. 얘기예요. 이준석 아니, 이준석 후보가? 전 최고위원만이 알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불편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봐도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인 문제와 가족 문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막아줄 수 있다는 표현하지만 네. 저는 제가 만약에 당에 윤석열 전 총장이랑 함께하는 거면은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처에 대한 장모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의견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만 뭔가 다른 비책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게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같은 기조와 맥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깊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뭐 비단 주머니 3개도 그렇고 그걸 뭐 논란이 되고 지금 이제 검찰이 3년 구형을 했잖아요. 그 장모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 결과, 재판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방어해 준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걸 그러면 어떤 형태로는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뭔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좀 막아보겠다고 하는 논리라고밖에 안 되는 거고 더 저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엮은 건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먼저 엮은 건 아닌 것 같은데.
7109님께서 이준석 당과 김병민 당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로 새누리당으로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얘기합니다. 8019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이준석보다 김병민이 훨 낫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뵐게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희원이 엄마는 시간을 4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생후 4개월쯤 됐던 희원이는 뒤집기를 하다가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뇌에 큰 손상이 생겨 뇌병변 장애를 입고 말았는데요. 엄마는 희원이를 잘 돌보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5살이 됐지만 여전히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든 희원이를 재활치료센터에 보내고 싶지만 지금 형편으론 그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원이의 손과 발이 돼주는 건 오로지 엄마의 몫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희원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맑아 햇볕에 의해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낮 기온이 21도에서 3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낮 기온을 기록한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제주 지역만 바다 안개와 구름대의 영향으로 2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안성의 기온이 오늘 33.5도까지 올랐고 서울 강북이 31.4도를 기록해서 30도 넘는 곳도 꽤 있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4도에서 8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맑겠는데 남해안과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제주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새벽에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북부 서부와 남해안 수도권으로는 10에서 40mm, 또 제주 지역 30에서 80,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3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역시 오늘 밤부터 제주 인근 해역으로 또 남해 먼바다, 서해남부 먼바다 쪽 높아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에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견을 듣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과 관련해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손실 보상은 제쳐두고 느닷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모 중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 행위의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 통제 및 수술실 폐쇄회로 TV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빈체로님, 사과 안 하면 사과 안 했다고 사과하라고 하고, 사과하면 그게 무슨 사과냐면서 사과하라고 하고, 사과나 먹어야 되겠네. 네, 8019님께서는 프랑스 마크롱은 결혼, 의원, 장관을 하고 정치개혁을 했다. 영선 당대표, 대표가 아니고 헛대표 쏘다가 말겠지. 야당이 선명하게 강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걱정돼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을 버리라는 말이냐 이런 식의 대응을 의미하냐고 얘기하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그런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장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부인을 사랑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더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주진우 라이브 시간에 최민희 전 의원이 오셔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강릉 갔을 때 얘기를 했는데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들은 이렇게 들어봤으면 그 부분이 뭐 지역 폄하라든가 여성 폄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런데 주진우 방송이 그런 방송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지. 근데 왜 보수 언론은 그걸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커터만 잘라가지고. 아니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약간 또 그거를 찝어서 얘기했는데 결국 문제는 어깨동무가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의 발언 중에. 아니 어깨동무. 근데 그거를 그 사진의 주인공이었던 분이 나와갖고 이제 왜 그러냐, 그런 정치인들이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뉴스가 커졌던 게 아닌가 하고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가 아니라 어떻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죠. 마스크. 근데 아무튼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어디 가서 뭐만 해도 계속 보도가 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냐 안 하냐 여기까지 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당권 선거 기간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죠. 예. 6월 10일 전당대회 전에 움직이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6월 네. 11일까지는. 근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뭔가 조금 긴박하다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예.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조선하고 중앙하고 막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안에 대권 주자 중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당에 들어온다. 그러면 당대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대권 주자만이 보이죠.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권 주자가 있을 때가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후보였을 때도 당대표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가 막 가던 것들이 쭉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입당으로 가고 있다. 어디에 유리하게 작동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정치 행위의 연결성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론가로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 국민의힘에. 결국 이제 보수 언론들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대권을 치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네. 제1야당이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 예를 들면 대표 후보 나오신 분들도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도 나오죠. 김동연 부총리 얘기도 나오죠. 다양한 형태의 후보들을 같이 다
들어와라. 우리가 거기서 용광로처럼 녹여보자. 나경원 지금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마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제3지대 얘기 나오고 밖에서 또 당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 국민의힘이 나를 계속 주시해서 봐달라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높습니다.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준석의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뭐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후보가 들으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가 쇄신해서 들어오는 건 오케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지금 제1야당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좀 잠재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본인의 능력으로 잘 조정하고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게 과연 잘 될 거냐는 조금 우려가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건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김병민 의원님? 뉴스가 분산되면 분산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네. 이준석 그렇죠. 전 최고위원은 30대 중반에 젊은 개혁의 기치를 걸고 20대 30대 민심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친한 88년생 장해찬 평론가가 나타나요. 네. 이준석 대표보다 더 젊죠. 네. 몇 살 더 젊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갑자기 88년 장해찬은 누구인가? 윤석열 전 총장이랑 뭐 했지? 왜 유튜브를 거기를 통해서 나타났을까? 이러면서 젊음에 대한 민심들이 막 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그걸 이준석 전 최고가 혼자 쭉 가져가면서 당대표로 가던 에너지들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권 주자가 이 당에 들어가서 이 당을 쫙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은 전당대회와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고 월요일 100분 토론에서 버스와 열차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버스는 정시에 1,250원만 내면 출발한다. 근데 1,250원은 그 지하철 표값이고요. 네. 버스가 아마 1,200원일 겁니다. 네. 그렇게 내면 정시에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안 들어와도 버스는 출발하나? 이 윤석열 전 총장 들어올 때까지 9월까지 기다리면서 다 같이 출발하자는 또 다른 후보가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맞물려서 저도 요즘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네. 분명한 건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미치고 있다는 거죠. 대권 시계가 대선의 시계가 지금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그렇죠. 대권 시기가 돌아가고 있고 임성근 전 총장이야 뭐 대선에 출마는 거의 100% 기정사실했다고 보고요. 시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저는 조금 이게 먼저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는 약간 저는 의문이에요. 윤 전 총장이. 그렇죠. 조금 기다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당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좀 더 본인이 유리한 환경에서 뭔가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급함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존재감이 잊혀지고 언론에서 본인을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결국은 지지율도 좀 빠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접촉을 통해 직접 본인은 나서지 않지만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신 말을 전하게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저는 전략적으로 누군가 이런 조언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돼야 되고 그 방법으로 본인이 나서는 것보다는 다른 정치인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을 입을 통해서 대신 말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가면서 본인에 대한 관심을 계속 끌고 가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이사님이 알아요. 하나갑이에요. 하나갑. 네, 그거 아시네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하나갑 대표. 네. 1402님께서 박 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반의 정치를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있죠. 네, 있죠. 감옥에 계시죠. 9849님 그런데요. 안철수 대표는 휴가 가셨나요? 안 보이나? 요즘 너무 안 보이죠. 네. 네. 맞아요. 아니 얼마 전에 달렸어요. 오늘 메시지 하나 내셨던데. 그래요? 백신 관련해서 메시지 냈는데 네. 기사가 잘 안 되고 있죠. 오케이님께서는 홍카콜라는 국민의힘 들어갑니까? 물어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혼자 들어온다 그러면 혼자 들어왔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만 윤 전 총장이 들어오겠다면서 다 같이 들어오자 그러면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9월쯤에 다 같이 경선하자 그러면 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 없을걸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면 그 홍준표 의원을
받아줄까요? 근데 사실 한 번은 또 받아준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바꾼 건데 그것도 저는 사실은 조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선을 그을 텐데요. 네. 근데 문제는 중진들이 그렇게 욕을 했을 때 그건 어느 정도까지 맞고 갈 거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럴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본인이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보고요. 네. 그게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지점이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김형진님께서 다루어야 할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제발 부탁인데요. 일반인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좀 그만합시다. 대선 출마하고 나면 그때 해도 뭐 되는데 지금은 제발 좀 다른 보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사가 쏟아지니까 그 행간의 의미는 저희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